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지금 좀 미리 쓰면 어때요?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초여름 저녁 빗줄기가 담장을 적시며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본체 마루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던 순옥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이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읍내 새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대요. 지금 신청하면 프리미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계약금만 2천만 원이면 되는데요. 혜진의 말이 빨라졌습니다. 준비해온 말을 쏟아내듯 했죠. 순옥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유나 생각해서라도 이번엔 꼭 도와주세요. 유치원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잖아요. 이 먼 거리를 어떻게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와요. 혜진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5살 유나는 또래 아이들이 다 유치원을 다니는데 집에만 있었습니다. 읍내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 넘었죠. 3년 후면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도 이 먼 거리를 어떻게 등하교시켜요? 유나 교육을 위해서라도 분가시켜주세요. 바로 그때 별채에서 정우가 우산을 쓰고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47살 사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비가 옷깃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은 어떤데? 순옥의 물음에 정우는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고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몇 초가 흘렀습니다. 혜진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재촉했습니다. 여보, 말 좀 해봐요. 나는 어머니 뜻을 따르려고. 정우의 대답은 비겁했습니다. 순옥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결정을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었죠. 혜진아, 너희가 열심히 돈 벌고 저축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그런데 너희는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그저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건 싫다. 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어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멀리 울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언제까지 저희 보고 이런 총구석에서 살라는 거예요? 유나는요? 애는 언제까지 친구도 없이 집에만 있어야 해요? 총구석이라는 말에 순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총구석이라니. 이 집에서 내 남편이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건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나 친구들 엄마들은 다 아파트 살면서 애들 유치원 보내는데요. 혜진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순옥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빗소리만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계약금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빌려준다고 갚은 적이 있냐? 작년에 차 살 때도 500 빌려줬는데 아직도 한 푼도 못 받았다.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죠. 혜진의 얼굴이 굳어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옥은 일어섰습니다. 혜진은 황급히 마루로 올라와 순옥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 손 놔라. 순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가 싫다시잖아. 오빠는 왜 그래요? 유나 생각은 안 해요? 어머니, 아버지 재산 나중엔 다 우리 거잖아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라는 말.
그 말 속에는 시부모가 돌아가시길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내 속마음이었구나. 혜진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다. 이제 들어가거라. 순옥은 본체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에는 혜진과 정우만 남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왜 가만히 서 있기만 해요? 혜진이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도 쓰지 않고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별채에서는 부부싸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순옥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만수가 읍내에서 돌아왔습니다. 은퇴한 교사인 남편은 일주일에 2번 읍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비 좀 봐. 오는 길에 도로가 벌써 잠기기 시작하던데. 만수가 옷을 갈아입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옥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당에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집 뒤쪽 개울도 불어나고 있을 거예요. 걱정되네요.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상류 쪽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대. 오늘 밤 조심해야겠어. 만수의 말에 순옥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몇 년 전에도 개울이 범람해서 마당까지 물이 찬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순옥의 시선은 자꾸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혜진이가 또 돈 얘기를 했어요. 순옥이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만수는 밥을 떠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아파트 분양 얘긴가? 네. 유나 교육 때문에 분가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유치원도 못 보내고 있으니 그 말도 일리는 있긴 한데 그의 입장도 이해는 돼. 유나가 또래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니까 안쓰럽긴 하지.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요. 근데 작년에 빌려준 돈도 안 갚고 또 손만 벌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요. 게다가 오늘은 어차피 나중에 다 자기네 거니까 미리 달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뭐, 그런 말을 했어?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고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그 애들 버릇을 잘못 들이면 안 돼. 한 번 주면 계속 달라고 할 거야. 만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별채에서는 여전히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설거지를 하다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 비 좀 봐요.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마당에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어요. 만수도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왔고 마당의 물이 점점 높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개울 쪽 확인해 봐야겠어. 만수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황급히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개울물이 엄청나게 불었어. 이러다 넘칠 것 같은데.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가방에 통장, 도장, 현금과 귀중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해도 깨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빗소리는 밤새도록 계속됐습니다. 마치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여보, 유난해 빨리 깨워야겠어. 만수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옥도 귀중품이 든 가방을 꼭 껴안고 뒤따랐고 마당의 물이 이미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거셌고 별채 쪽을 향해 걸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정우야, 혜진아, 빨리 나와. 물이 차오르고 있어. 만수가 별채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고 잠시 후 불이 켜지더니 정우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잠결이었는지 눈이 풀려 있던 정우의 얼굴이 마당을 보는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빨리 유나 데리고 나와. 개울이 범람했어. 정우는 다급히 안으로 들어가 유나를 깨웠고 혜진도 황급히 일어나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5살 유나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고 혜진이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물이 왜 이래요? 괜찮아. 엄마가 안고 갈게. 괜찮아. 혜진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정우는 급하게 짐을 챙기려 했지만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짐은 됐어. 몸부터 피하자. 가족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을 때 물은 이미 종아리까지 차올라 있었고 마당 한쪽에 쌓아뒀던 장작더미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가방을 꼭 껴안고 만수의 뒤를 따랐고 정우가 유나를 안고 앞장섰습니다. 집 뒤쪽 언덕으로 가자. 거기가 제일 높아. 만수가 손전등을 비추며 앞장섰고 가족들은 물살을 헤치며 언덕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점점 더 빨리 차올랐고 무릎을 넘어 허벅지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가방이 물에 젖을까봐 높이 들어 올렸지만 그럴수록 균형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보, 가방 나요. 만수가 소리쳤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가방이었고 통장과 도장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개울 위쪽에서 굉음이 들렸고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가 손전등을 개울 쪽으로 비췄고 그 순간 모두가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언덕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고 나무와 흙더미가 뒤섞여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뛰어, 빨리 뛰어. 만수의 절규에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유나를 꼭 안고 온 힘을 다해 언덕을 향해 뛰었고 혜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만수가 순옥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물살은 이미 허리까지 차올라 있었고 걸음을 떼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여보, 가방 버려요. 만수가 다시 소리쳤지만 순옥의 손은 가방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방이 물에 젖어 무거워졌고 물살이 가방을 잡아당기며 순옥의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순옥은 발을 헛디뎠고 물속으로 고꾸라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순옥아. 만수가 순옥의 손목을 잡았지만 바로 그 순간 뒤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덮쳐왔습니다. 물살이 두 사람을 휘감았고 만수의 손이 순옥의 손목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순옥은 비명을 지르며 물살에 휩쓸렸고 가방의 무게가 몸을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혜진아, 손 좀 잡아줘. 순옥이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앞서가던 혜진이 뒤를 돌아봤고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가 물에 휩쓸려 가까이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한 손은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과 가방이 동시에 눈에 들어왔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통장과 도장, 수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파트 얘기로 싸웠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고 총구석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어차피 나중에 다 자기네 거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가방부터 주세요. 혜진이 소리쳤고 순옥은 본능적으로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가방을 먼저 건네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혜진의 손이 가방 끈을 움켜잡았고 그 순간 혜진은 가방을 확 낚아챘습니다. 가방을 잡아당기는 힘에 순옥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물속으로 고꾸라졌고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순옥은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손끝에 닿는 건 물뿐이었습니다. 물살이 몸을 휘감으며 어디론가 끌고 갔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옥의 몸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고 손전등 불빛 밖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얀 옷자락이 물 위로 떠올랐다가 이내 가라앉았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보, 순옥아. 만수가 뒤늦게 달려왔지만 순옥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려 했고 정우가 황급히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저 물살에 들어가면 아버지도 위험해요. 내 엄마가 저기 있잖아. 순옥아. 만수는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정우는 아버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물살은 너무 거셌고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가방을 꼭 껴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할머니 어디 있어요? 유나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물가를 따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와 물소리만 밤을 가득 채웠고 천둥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물은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만수는 지쳐서 땅에 주저앉았고 정우가 젖은 담요를 아버지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아버지,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날 밝으면 수색대가 올 거예요. 어머니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어둠 속 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혜진은 가방을 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낚아챈 순간이 자꾸 떠올랐고 시어머니가 손을 뻗던 모습이 물속으로 사라지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혜진아. 만수가 혜진을 불렀고 혜진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수의 눈이 가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정확히 뭐라고 했냐고. 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방부터 챙기라고 하셨어요. 가방을 먼저 잡으라고. 혀가 꼬이며 나온 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옥은 손을 잡아달라고 했고 혜진이 가방을 먼저 낚아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고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리가, 순옥이가 그럴 리가.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혜진의 손에 들린 가방을 보았습니다. 젖은 가방이 혜진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 안에는 순옥이 목숨보다 지키려 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비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탁한 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가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소방대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수색은 즉시 시작됐고
고무보트가 물 위를 누비며 순옥을 찾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개울을 따라 하류까지 걸어 내려가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고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기 뭔가 걸려 있어요. 수색대원 한 명이 소리쳤고 만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나뭇가지에 걸린 천 조각이었고 순옥이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천 조각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옥아 어디 있어 제발. 수색은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마을 사람들까지 나서서 개울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순옥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어디론가 떠내려갔을 거라는 게 수색대의 판단이었고 하류 쪽 저수지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혜진은 수색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를 돌봐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만수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방을 낚아챈 순간이 자꾸 떠올랐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순옥은 물속에서 손을 뻗으며 왜 가방만 잡았니라고 물었고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여보, 괜찮아? 정우가 물었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그저 거짓말 속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수색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만수에게 실종 선고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실종 선고라니요. 우리 순옥이는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종 선고는 사망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일 뿐입니다. 나중에 발견되시면 취소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경찰의 설명에도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종 선고를 한다는 건 순옥을 포기한다는 의미 같았고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순옥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홍수로 무너진 집들을 복구하느라 바빴습니다. 만수만 홀로 시골집을 지키며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현관불을 켜놓았고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 엄마가 문을 두드릴까봐. 혹시 기억을 잃고 헤매다가 집을 찾아올지도 모르잖니. 만수는 찾아온 정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아버지의 야윈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별채에서는 혜진이 짐을 싸고 있었고 읍내 아파트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를 이렇게 두고 갈 수는 없어. 정우가 말했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은 여기 남겠다잖아요. 우리라도 나가서 유나 제대로 키워야죠. 어머님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혜진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이 남긴 돈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고 정우는 불편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정말로 수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고 통장과 도장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실종 선고를 내렸고 순옥은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만수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이 한 장에 아내의 삶이 끝나버린 것 같았고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혜진은 그 돈으로 읍내 새 아파트 계약금을 냈습니다. 은행에서 순옥의 예금을 인출할 때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차피 자기네 몫이었고 유나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뜻에 끌려 이사를 결정했고
만수에게 함께 가자고 권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 있을 거다. 순옥이가 돌아올 수도 있잖니. 아버지, 어머니는. 됐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나는 여기서 기다릴 거니까.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정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유나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새 집에 놀러 오세요. 유치원도 다닐 수 있대요. 그래, 우리 유나 이제 친구들이랑 놀 수 있겠네. 할아버지가 나중에 놀러 갈게. 만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만수는 홀로 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별채에 불이 꺼져 있었고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만수의 외로움은 깊어졌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혼자 보고 잠자리에 혼자 들었습니다. 순옥이 있던 자리가 너무 컸고 빈자리가 집 안가득 메워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매일 밤 현관불을 켰습니다. 불을 꺼본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순옥이가 문을 두드릴까 봐서요. 어둠 속에서 집을 못 찾을까 봐요. 이웃이 찾아왔을 때 만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뭐라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수의 외로움은 속죄처럼 깊어졌고 그는 매일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해, 순옥아. 내가 내 손을 놓쳤어. 내가 더 꽉 잡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만수는 순옥의 사진 앞에서 매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구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죄처럼 느껴졌고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요. 읍내 아파트에서 혜진은 새 가구를 들여놓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정우는 출퇴근이 편해졌고 모든 게 나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순옥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년 전 그날 새벽 홍수가 휩쓸고 간 개울 하류에서 한 마을 주민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뭇가지에 뭔가 걸려 있었고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나뭇가지에 몸이 걸린 채 물 위에 떠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사람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주민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고 순옥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맥박은 약하게나마 뛰고 있었고 숨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순옥은 급히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환자 의식 없음, 혈압 낮음, 체온 저하, 머리에 열상. 응급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아내며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순옥은 바로 검사실로 옮겨졌습니다. CT 촬영 결과 머리에 타박상이 있었고 뇌자상 소견이 보였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면서 어딘가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외상성 뇌손상입니다. 당장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고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순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소지품이 아무것도 없었고 옷만 걸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은 경찰에 신원불상 환자 발견 신고를 했고 실종자 명단과 대조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순옥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고 하얀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순옥은 손을 들어 머리를 만졌고 붕대가 감겨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할머니, 제 손가락 보이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손전등으로 눈을 비추며 간단한 검사를 했고 순옥은 눈을 찡그렸습니다. 간호사는 의사를 불렀고 젊은 남자 의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순옥은 입술을 달싹여 힘겨운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병원인가요? 네, 맞아요. 개울에서 구조되셨어요. 머리를 다치셨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순옥은 머리를 짚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집은 어디였죠? 가족은 누구였죠? 머릿속이 뿌옇게 흐릿했고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고 간호사에게 인지 기능 검사와 치매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는 아니었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치매는 아니고 외상성 뇌손상입니다. 머리를 다치면서 일시적으로 기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지 기능이 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의 설명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경찰관이 병실에 들어와 순옥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을 좀 찍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은 휴대용 지문 인식기를 꺼냈습니다. 순옥의 손을 잡아 검지를 기계에 대려 했지만 손끝을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끝이 물에 불어 있었고 군데군데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손이 많이 상했네요. 물에 오래 있으셔서 그런가. 경찰은 여러 손가락을 시도해 봤지만 지문이 선명하게 찍히지 않았습니다. 흐릿하게 나오거나 상처 때문에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전산 조회가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다시 와보겠습니다. 하루 지나면 손도 좀 나아지실 테니까요. 경찰은 아쉬운 듯 고개를 저으며 병실을 나갔고 순옥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퉁퉁 불어 있었고 손바닥에도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에 불이 꺼지고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고 머리가 계속 지끈거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고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남편? 가족?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순옥을 끌어당겼습니다. 순옥아, 이리 와. 목소리는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순옥은 이불을 걷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참을만 했고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비상구 표시등만 희미하게 초록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순옥아. 목소리가 계속 들렸고 순옥은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1층 로비를 지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 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기로. 이리 와. 순옥은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고 병원복이 금방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멈추지 않았고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로 나가고 인적 없는 골목을 지나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모니터를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병원복을 입은 환자 한 명이 현관으로 나가고 있었고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옥은 빗속 어둠으로 사라진 뒤였고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자 한 명 무단 이탈했습니다. 3층 입원 환자예요. 경비원의 연락에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병원 주변을 급히 수색했지만 순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연락이 갔지만 비 오는 밤에 이미 멀리 가버린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자신을 이끄는 것 같았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병원복이 무겁게 축 늘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비는 그쳤고 순옥은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이 어디였죠? 가족은 누구였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고 다만 한 가지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가방을 찾아야 해. 순옥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가방인지도 모르지만 그 가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가방을 낚아챘다는 것도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물속에서 손을 뻗었는데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고 가방만 사라졌다는 기억의 파편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부터 순옥의 길 위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기억을 잃고 집을 잃고 이름마저 잃은 채 거리를 떠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순옥의 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을 나온 첫날 순옥은 도시 외곽 재래시장 골목에서 하루를 보냈고 상인들이 버린 과일 상자를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썩은 사과를 골라내고 멀쩡한 부분만 베어 먹었지만 그것조차 감사했습니다. 거기 할망구. 뭐 하는 거야? 생선 가게 주인이 소리를 질렀고 순옥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인은 비지를 들고 다가오며 순옥을 향해 물을 뿌렸습니다. 더럽게 여기서 뭘 뒤지고 지랄이야. 썩 꺼져. 손님들 다 도망가잖아. 차가운 물이 옷을 적셨고 순옥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거들지 않았고 오히려 피하듯 지나갔습니다. 순옥은 그렇게 시장에서 쫓겨났고 다른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순옥은 지하철역 출구에서 잠을 자려 했지만 영무원이 쫓아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자려 하면 경비원이 깨웠고 편의점 앞에 앉아 있으면 점주가 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여기 앉지 마세요. 냄새나서 손님들 안 와요. 저리 좀 가세요. 냄새. 그 말이 순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냄새가 나는지 몰랐습니다. 씻을 곳도 없었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느 날 밤 순옥은 버스 정류장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술 취한 남자 2명이 지나가다가 순옥을 발견했고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야, 저기 거지 할망구 있네. 돈 있어? 술값 좀 줘봐. 순옥은 고개를 저었지만 남자는 순옥의 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고 병원복 안까지 뒤졌습니다. 순옥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지만 남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돈 숨겨놓은 거 다 알아. 남자가 순옥을 밀쳤고 순옥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긁혔고 무릎이 깨졌습니다. 남자는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었고 발로 순옥을 걷어찼습니다. A씨, 진짜 아무것도 없네.
더러운 거지 같으니 썩 꺼져. 남자들이 가고 순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기억의 파편이 스쳤습니다. 누군가의 얼굴, 따뜻한 집, 그리고 가방을 낚아채던 손. 누가 내 가방을 확 낚아챘어. 그 가방을 찾아야 해. 순옥은 혼잣말을 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미친 사람 보듯 피해갔습니다. 순옥은 왜 그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꾸 그 말을 하라고 떠밀었습니다. 두 번째 해 여름, 폭염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순옥은 더위에 지쳐 대형마트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곳이었고 잠시나마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달려왔고 순옥의 팔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요.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서. 더우면 쉼터 가세요. 여기는 쉼터가 아니에요. 경비원은 순옥을 밖으로 밀어냈고 문을 잠갔습니다. 순옥은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었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공원 수도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지나가다가 순옥을 보고는 코를 막았습니다. 으악 냄새. 진짜 역겨워. 빨리 가자. 저런 사람들은 왜 쉼터 안 가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자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순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역겹다고, 냄새난다고 그 말들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집에 가야 돼. 나 집에 가고 싶어. 밤이 되면 순옥은 그렇게 울며 잠들었습니다. 집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집에 가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 해 겨울, 사회복지사가 순옥을 노숙자 쉼터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밥과 깨끗한 침대가 있었고 순옥은 오랜만에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으며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누군가 자신을 밀어넣는 꿈을 꿨습니다. 물속으로 떨어지는 꿈이었고 가방을 낚아채는 손이 보였습니다. 가방, 내 가방, 누가 가져갔어? 순옥은 밤중에 소리를 지르며 깼고 다른 노숙인들이 불평했습니다. 쉼터 관리자는 순옥에게 병원 진료를 권했지만 순옥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순옥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네 번째 해 순옥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구걸도 하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고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순옥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 때 식당 주인이 나와 빗자루로 순옥을 내쫓았습니다. 아, 또 왔어? 여기서 쓰레기 뒤지지 말라고 했잖아. 지저분하게. 빗자루가 순옥의 등을 때렸고 순옥은 비틀거렸습니다. 주인은 계속 소리를 질렀고 순옥은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등이 아팠지만 이제는 익숙한 고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해 겨울이 왔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순옥은 노숙자 쉼터 앞으로 갔지만 이미 자리가 다 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정말 자리가 없어요. 문이 닫혔고 순옥은 눈 내리는 거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옷깃을 여며도 추위가 파고들었습니다. 순옥은 시장 쪽으로 향했고 큰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누가
날 좀 데려가줘. 순옥은 울먹이며 중얼거렸고 손발의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아무도 모르게 눈 속에 묻혀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순찰차가 멈춰 섰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려 순옥에게 달려왔고 여자 경찰이 순옥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다 큰일 나시겠어요. 남자 경찰이 외투를 벗어 순옥에게 입혔고 2사람이 순옥을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히터를 틀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감쌌고 순옥은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했고 여자 경찰이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고 얼었던 몸이 천천히 녹았습니다.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며 휴대용 지문 인식기를 가져왔습니다. 지문 좀 찍어야 하는데요. 괜찮으시죠?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고 검지를 기계에 갖다 댔습니다. 빨간 불빛이 스캔하고 기계가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남자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고 여자 경찰을 불러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박순옥 맞으시죠? 박순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여자 경찰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젊었을 때 사진. 분명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치 인물 확인됨, 사망 처리 5년 전 실종. 순옥은 그 글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망 처리. 자신이 죽었다고. 손이 떨렸고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죽었다고요. 제가 죽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지금 여기 살아계시잖아요. 하지만 순옥은 이제 알았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던 이유를, 가족도 경찰도 누구도 찾지 않았던 이유를 말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저를 죽은 줄 알고 5년 동안. 순옥은 화면 속 주소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이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고 5년 동안 자신은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경찰들은 화면에 뜬 주소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 경찰이 지도를 검색해 보더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여기 우리 관할 지역인데 읍내에서 한참 들어가는 시골이네요. 주소지에 배우자분도 등록되어 있는데 70대 고령이시네요. 이 눈에 읍내까지 나오시기 어려우실 테니 저희가 모셔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자 경찰이 창밖에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들어 경찰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순옥은 다시 순찰차에 올랐고 차는 눈 덮인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날 알아볼까요? 5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너무 늙어버렸는데. 순옥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예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눈이 쌓인 논과 밭이 하얗게 빛났고 가로등도 드물어졌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듯 흐릿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의 진동과 눈 덮인 길이 마치 그날의 물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옥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할머니,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여자 경찰이 물었지만 순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 나무, 저 전봇대, 저 굽은 길,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차는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포장 길이었고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순옥의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날 기억할까요? 5년이나 지났는데 다 잊었을까요? 아니면 날 기다렸을까요? 기대도 됐다가 불안해지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가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그때 담장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시멘트 담장. 순옥은 그 담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길, 알아요. 내가 칠했던 담장이에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들이 놀라 순옥을 돌아봤습니다. 여기, 페인트 벗겨진 곳. 남편이랑 같이 칠했는데 비가 와서 못 끝냈던 곳이에요. 다음에 마저 하자고 했는데 순옥은 흐느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비 오니까 들어가자고 했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 마저 칠하자고 했던 약속. 하지만 그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나아갔고 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굽은 전봇대, 큰 감나무, 그리고 낮은 기와 지붕. 순옥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기, 저 집,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현관 불빛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순옥의 머릿속이 번쩍 밝아졌습니다. 홍수의 밤, 물살, 가방, 그리고 손을 뻗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혜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가방을 낚아챘던 손, 자신은 놓아버렸던 그 손이 선명했습니다. 혜진이가 가방을, 내 손은 안 잡고 가방만. 순옥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들 정우, 손녀 유나, 그리고 남편 만수. 모든 얼굴이 떠올랐고 그날 밤의 공포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순찰차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옥은 차에서 내려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쌓인 마당, 낡은 대문, 밝혀진 현관 불빛. 5년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경찰들을 따라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옥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남자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만수였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등이 많이 굽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였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경찰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다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안경을 벗어닫고 다시 썼습니다. 순옥이.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옥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현관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순옥이요? 당신, 맞소? 떨리는 손이 순옥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뺨을 만지고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나예요. 여보, 나 살아 돌아왔어요. 순옥의 목소리에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 미안해요. 5년 동안 돌아오지 못해서. 아니요. 아니야. 살아있으면 됐소. 살아서 돌아왔으면. 만수는 순옥을 끌어안았습니다. 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내였습니다. 매일 밤 불을 켜놓고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살아있었구려. 만수는 울먹이며 순옥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순옥도 남편의 등을 안았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집의 냄새, 남편의 체온,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어디 있었소? 5년 동안 어디서? 몰라요. 기억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마당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돌아온 기적이 너무 벅찼습니다. 경찰들은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눈보라가 두 사람을 감쌌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꼭 안고 울 뿐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돌아가고 집에는 만수와 순옥만 남았습니다. 만수는 순옥을 안방으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당신, 먼저 씻어야겠소. 내가 물 데울 테니. 만수는 서둘러 보일러를 틀고 깨끗한 수건과 옷을 꺼냈습니다. 순옥이 입고 있던 옷은 낡고 더러웠습니다. 5년 동안 거리를 떠돌며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익숙한 옷장, 익숙한 방 냄새,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마루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동안 아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잤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한참 후 순옥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말린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서 때가 벗겨지니 순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만수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앉아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셔요. 만수는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순옥은 두 손으로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의 차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한테 연락해야겠소. 당신이 돌아왔다는 걸 알려야지.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녀. 만나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혜진.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정우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우야, 지금 운전 중이냐? 아니요, 집에 있는데요. 왜요? 그럼, 놀라지 말고 잘 들어라. 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가 돌아왔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어. 지금 집에 계신다. 빨리 와봐라. 아버지, 그게 무슨... 어머니는 5년 전에. 나도 믿기지 않아. 근데 진짜야. 경찰이 모셔다 줬어. 빨리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만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순옥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읍내 아파트에서 전화를 받은 정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혜진이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였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정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혜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오셨대. 혜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들고 있던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울렸지만 혜진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지금 집에 계신데. 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5년 전에 죽었습니다.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진짜 어머님이 맞대요? 시체도 못 찾았는데 5년 동안 어디 계시다가 이제 와서.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가봐야 해. 정우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바라봤고 뒷좌석에 유나는 졸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실까? 그날 밤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불빛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차에서 내렸고 혜진이 유나를 깨워 안고 내렸습니다. 유나야, 할머니 보러 가는 거야. 할머니요? 돌아가신 할머니요? 응. 할머니가 살아계셨대. 정우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마루에 순옥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가 그 옆에 앉아 순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옥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정우야. 정우는 마루로 올라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세요? 그래. 나다. 정우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순옥도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진짜 할머니세요? 유나야. 우리 유나. 많이 컸네. 유나가 달려와 순옥을 안았습니다. 순옥은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혜진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혜진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혜진은 울면서 순옥에게 달려가 안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차갑게 혜진을 밀쳐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리웠냐? 순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당황해서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 너무 놀라서. 놀랐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와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와 만수가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기억나니? 순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무슨 홍수가 났던 그날 밤 말이다.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넌 가방을 낚아챘지.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순옥의 눈빛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내 손은 안 잡고 가방만 잡았어. 그래서 난 물에 휩쓸려 갔지. 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만수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지낸 시간, 매일 밤 불을 켜고 기다렸던 시간, 그 모든 게 며느리 때문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혜진, 내가 그랬단 말이냐?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게 대답해. 사실이냐? 만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화를 내지 않던 만수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혜진을 돌아봤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여보, 그게 사실이냐고. 정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혜진은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순옥은 차가운 표정으로 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 동안 거리를 헤매며 겪었던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유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 할아버지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머님이 그렇게 떠내려 가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순간 제가 뭐에 홀린 건지 욕심이 나서 가방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만해. 만수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 하소연 듣고 싶지 않아. 내가 편하지 않았다고? 그럼 내 어머니는 5년 동안 거리를 떠돌며 얼마나 고생했는데. 순옥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했어. 손 내민 사람을 외면하고 돈을 택했잖아. 그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거야. 만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야. 유나 때문이지. 그 어린애가 엄마가 한 일을 알게 되는 건 원치 않으니까. 순옥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잡이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혜진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뭔가 말해주길 바랐지만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유나가 할아버지 품에서 뛰어내려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나도 데려가요. 유나가 혜진의 옷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혜진은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싫어요. 엄마 가지 마요. 유나는 엄마를 놓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혜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고 곧 멀어졌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옥이 유나를 안아 올렸지만 유나는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순옥은 말없이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혜진은 서류에 서명하고 아파트를 나가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정우는 유나와 함께 읍내에서 생활하며 주말마다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유나가 시골집을 찾아왔고 순옥은 손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눈이 다 녹았고 마당에는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유나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순옥은 손녀를 꼭 안았고 만수도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유나 왔네. 어서 와라. 할머니, 마당에 풀 났어요. 유나가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눈 녹은 자리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손녀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봄이 왔네. 할머니, 이제 다시 안 없어지시죠? 그럼 할머니는 여기 있어. 유나가 올 때마다 여기서 기다릴게. 유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만수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유나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정우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이 되어 유나가 잠들고 만수와 순옥만 마루에 남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었습니다. 5년 동안 참 멀리 돌아왔소. 만수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은 남편을 바라보며 그 손을 꽉 힘주어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은 다시 살아났고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